네, 안녕하세요. 임정입니다. 예, 패션 근대를 만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잘 들으셨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은 남성을 위주로 했어요. 남성이라고 했을 때 왜 남성을 먼저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근대는 어, 여성보다는 남성의 복장이 더 획기적으로 더 빠르게 변화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더 많이 담당하면서 그 남성의 영역들부터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갔어요. 특히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전부 다 머리 스타일을 자신의 어떤 민족의 특질, 그러니까 내셔널 아이덴티티로 삼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을 했던 게 머리 스타일을 바꿨던 거거든요.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서 일단 서양식의 모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차차 몸에 입혀지는 옷이 변해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성의 옷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변해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성의 옷은 남성의 옷보다 훨씬 더 사치스럽고 세련되게 더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변화해 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 제가 오늘 시할머니 상을 당해서 군산에 내려갔다. 군산이라고 하는 곳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개항장이죠. 어, 몇 세시냐 하면 96세세요. 네, 1920년대에 태어나셨고요. 일본 도쿄 여자대학교에서 수학하신 나름 엘리트 여성이셨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거는 어, 할아버지 옆에 묻히기 싫다. 할아버지의 선산이 있으신데 그 옆에 있기 싫고 본인은 따로 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하고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여성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엘리트였는데 그 자유를 찾고 자신의 그 자아를 찾으러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여성이 이제 40년대, 50년대 결혼을 하면서 남성에게 속박을 당하고 그리고 자녀를 6명, 7명 정도 낳으셨거든요.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돌아오셔서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하시고 굉장히 여성 지식인 엘리트로서 활동을 하셨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죽음으로써 이제 자유를 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했던. 그래서 사실은 근대의 여성은 어떻게 자유를 찾았느냐가 사실은 이 강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자유를 찾는데 그냥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 자신이 지녔던 그런 그 장신구라든지 옷을 보수적인 성향으로 꽉 지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걔를 놔버리는 그러한 변모를 거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의 이야기인 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패션 근대를 만나다 이 책을 보시면 이게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뭐 중국, 그곳을 이제, 그 바라봤던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성들이 그 변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어떠한 자신들의 어떤 전통 문화를 어떻게 고수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패션 근대를 만났다 두 번째 책 소개를 하고 여성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백이와 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이와 흑이라고 하면 마치 되게 민족적인 어떤 그런 그 백색과 흑색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대를 우리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시대라고 보기도 하고 흑과 백이라는 어떠한 그런 그 상징적인 굉장히 어떤 음의 기운이 강하고 양의 기운이 음과 양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지만 그 분리되었다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게 다시 합쳐지죠. 양성적인 게 득세를 하고 그래서 근대라고 하는 시기는 제가 오늘 그 서구 예술을 만나다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합쳐져 있었다. 흑과 백이. 그런데 근대 시대에 백색과 흑색이 나뉘어지는 양상을 보이더라.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기에 그것이 다시 합쳐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아, 맞아. 그래서 근대에 내가 이렇게 흑색과 백색이 눈에 보이는구나. 그리고 여성들이 이 흑색과 백색을 어떻게, 우리는, 갖고 논다라고 하는데요. 가지고 놀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녹두장군 이야기였죠. 여기 확실하게 흑색과 백색이 보이시나요? 흑색의 일본 경찰들 내지는 헌병이라고 하진 헌병까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일본군들 같아요. 그렇죠? 1894년경이기 때문에 아직 대정시대고 그래서 검정색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 농민들은 백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을 구원해줄 장군으로서 녹두장군 정봉주는 흰색 말을 타고 갑옷을 입은 모습. 이 모습이 1930년대 책 표지에 나와 있는데 그 책 자체에도 이렇게 흰 말을 타고 갑옷을 입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려진 것 같긴 한데 이 모습 자체에서 우리는 근대로서의 흑 그리고 아직 그 근대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실은 미개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덜 근대화된 민족으로서의 조선인들의 모습을 흑과 백으로 이렇게 책 표지에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흥미롭죠. 실제적으로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 뒤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병풍 사진들이 뒤에 좀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여드리면 이 흰색의 의미가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했나? 단순히 그러면 우리 민족이 염색약이 없었나요? 우리 민족이 색을 무튼 이렇게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어서 흰색을 입었나요? 이런 되게 여러 가지의 일제강점기 때는 니네들은 미적 그런 취향도 좀 그렇고 그리고 염료도 잘 쓸 줄 몰라서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너희는 흰색만 입었어라고 하는 그런 되게 제국주의적인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막 강요를 해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 백이민족이라고 했던 그런 상황들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1925년도 되면은 최남선이 불합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빛의 민족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비록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저기 멀리 저기 고조선부터 이어내려온 빛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광복할 것이다. 독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민족주의적인 정신을 가진 색이 또 흰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흰색이라고 하는 이 색은 과연 어떤 힘을 가졌던 걸까요? 이 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색일까요?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일까요? 여러분들도 이 동학 농민 분들의 모습을 보시듯이 아래에서부터,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가장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촛불 시위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했는데 굉장히 어떤 근대사에서 이건 촛불 시위는 현대사지만 이게 사실은 한 번은 이렇게 너는 어떤 세대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그런 어떤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IMF 때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고충, 부모님이 그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그 영유퇴직하고 이런 것들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IMF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느끼고 그리고 2007년도 정도에 이제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완전히 폭락하는 걸 경험을 하면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경제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느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걸 세대 공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IMF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한 99년도 이렇게 그쵸. 지금은 2022년이니까, 지금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대학교를 오기 때문에 그거를 공감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촛불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 빛, 광화문에서 이렇게 막 비춰내던 그런 어떤 빛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하얀 빛, 노란 빛을,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의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제가 참여하고 싶었던 게 그런 기운 같은 거를 되게 느끼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떤 불의에 대한 한거, 이런 것들도 되게,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게 흰색, 빛,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패션 근대를 만나다, 두 편이 직물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는 일본 기모노에서의 그런 모직물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모직물 수입에 관련된 건데 그 직물 부분은 여성과 남성의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오늘은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교복의 탄생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배제 학교의 그런 교복도 보여드렸고 그런데 오늘 이걸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게 이 교복들이 다 일본에서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당시에 일본 피복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만, 조선, 일본 전체의 학생들을 입힐 만한 물량을 유니폼들을 제작하고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제작했으면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이게 일본에서 제작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교복 논문을 2019년, 2020년에 썼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교복을 이제 입으라고 하는데 그 53년도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교복감을 배급을 해요. 그러면 원단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원단을 주면 이게 뭐냐 하면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양장점이나 양복점 가서 니네 치수 재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1899년도에 전 학생들이 만약에 교복을 입었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다 맞춰 입었을까? 맞춰 입었을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일본의 교복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당시에 연구된 거를 좀 더 보고 찾아보면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 교복을 어떻게 만들어 입었는지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그 관립고등학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그 보성고라든지 뭐 그런 뭐 배제고라든지 사립고 말고 관립고등학교 적어도 그런 데서 입었던 교복은 일본에서 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복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경미 선생님의 글도 너무 재밌었어요. 지난번에 글들도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여성의 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적인 키워드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주경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위세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세요. 위세품이 뭐냐면 위세를 나타낼 수 있는 장신구를 위세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세품이 곧 사치품일 수 있는데
성차, 그러니까 젠더가 어떻게 둘이 다른지, 그러니까 어떠한 계층, 어떠한 성에서, 그러니까 남성인지 여성에서 사치품을 먼저 수용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쓰셨는데 되게 재밌게 쓰셨고, 그다음에 랑바토우라고 하는 머리 모양이 있거든요. 이 머리 모양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사실은 그 조선 시대에서 그 근대로 넘어갈 때 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쪽을 진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뭐 쪽비녀 할머니들이 진짜 60년대 70년대까지 쪽 계속 하고 계신 분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이라고 하는 이 머리 스타일의 고수 진짜 이게 딱 그 정가름마를 하고 쪽을 단정하게 짓는 그 모습에서 과연 그러니까 그 쪽머리에 대한 그런 연구가 한국에서는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중국의 이 게리웡이라는 친구가 박사과정 친구예요. 그러니까 교수도 아직 아닌데 뭐 지금 교수가 됐을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이제 토론토대 박사과정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만주족의 서태후에서부터 비롯된 랑바토우 머리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머리의 고수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연구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부채 이야기, 부채도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20세기 타이완, 그다음에 청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08번은 중국 본토 이야기예요. 그리고 14번은 대만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홍콩의 이야기예요. 샌디응은 홍콩을 바라봐요. 그래서 근대를 만나는데 한국을 바라본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주경미 선생님의 글 하나로 이제 여성의 문화를 읽어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한국에서 근데 이제 이런 글들을 이제 친구들이 읽어 내려가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글쓰기에 대한 거를 좀 이런 책을 통해서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제가 Cultural Studies 이제 그런 그 graduate 그룹이거든요. 되게 다양한 학부 또는 과의 그런 뭐 잉글리시 메이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에이지안 아메리칸 스터디즈라고 해서 이제 미국 내 아시아 사람들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뭐 라티노 스터디즈 해가지고 이제 미국 내의 그런 스페니쉬 사람들의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인문학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패션 앤 컬처럴 스터디즈가 아니라 그냥 컬처럴 스터디즈 그룹 그레듀에이트 그룹이 있어요. 대학원 수업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수업을 청강을 합니다. 2015년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부푼 꿈을 안고 내가 이제 공부를 또 다 해보네 오래간만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이제 책을 이제 읽어오라 그래요. 책을 읽고 한국에서는 책을 읽어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책 읽어오라 해서 되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책을 읽어오라 그러면 우리는 마치 얘를 완벽하게 요약 발췌를 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그런 정도 수준까지 읽어내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이 친구들은 맨 처음에 이제 민정 넌 뭐라고 너 차례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박사과정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발제문을 딱 준비해 갔어요. 몇 챕터의 발제문을 딱 해서 이제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읽었어요. 읽었는데 바로 날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나 뭐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이러지?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네 생각이 어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이요. 생각. What do you think라는 말 그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think라고 하는 난 한 번도 이 글에 대해서 내가 이 글이 뭐가 잘못되고 이 글을 쓴 주체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맞겠거니
뭐 이 사람이 제대로 썼으니까 나는 요약해서 그냥 수업 시간에 발표만 하면 되려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벙 쪘어요. 그래서 별 생각이 없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냥 제 차례가 지나갔는데 그 다음 되게 저보다 어린 진짜 25, 26 친구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이 글을 쓴 사람을 크리티컬하게 비판하면서 난 이게 별로 안 좋았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나는 이 글은 너무 좋았어. 이 글은 정말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주고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를 했는데 이 글은 별로 안 좋았어.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책을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패션 근대를 만나다라고 해서 옷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사실은 한국의 어떤 근대만 이해하기에는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는 너무나 이렇게 외눈이자 이렇게 막 눈막힘 이런 가림막을 친 눈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근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이거를 슬쩍슬쩍 보면서 느낀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전 이걸 별로 안 좋았어요라고 당차게 이야기한 학생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성실하게 요약 발표를 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단계가 굉장히 잘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저는 미국에서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건 기본인 거죠. 요약 발표를 하면 안 돼요. 요약 발표는 이미 다 쓰여져 있고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다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이 안에서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서 느낄 수 있었던 거를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내는 그런 글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게리 왕이나 뭐 샌디 응이나 글들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마치 막 서론 본론 결론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딱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결론은 열려져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어떠한 그런 사료들이나 이런 이론들의 흐름을 이렇게 제시하고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러한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온전히 자신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글을 쓸 때도 물론 그렇고 글을 읽을 때도 자신만의 눈으로 그 글을 읽고 비평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한국의 학자들의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뭔가 굉장히 인포머티브해요. 인포머티브가 뭐냐면 굉장히 지식을 되게 많이 전달해요. 틀리면 마치 안 될 것 같아. 그런 강의할 때 틀릴 수 있어요. 강의할 때 되게 중요한 건요. 물론 이 자료에서 틀린다는 거는 자료를 제시했을 때 뭔가 틀렸다는 거는 뭐 자료 준비의 미흡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강의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이 강사가 이 글 또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남성의 그런 그 복식의 흐름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지배 계층과 그 다음에 피지배 계층으로 일컬어져 오는 그런 일제강점기의 일본 총독부와 그런 친일파들 그리고 그런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흑과 백의 아주 강력한 세교의 대비가 있었고 그 중간에 이런 절충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절충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소위 말해 창씨 개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일파냐? 그냥 동조하고 그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런 사람들 또는 그 시대의 어떤 지식인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식인들은 그 시대를 그냥 숨쉬고 살아가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요. 뭔가를 굉장히 하고 싶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근데 본인은 조선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가서 뭔가를 배워서 뭐 일본을 위하든 아니면은 조선을 위하든 뭔가 자신을 위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싶어 했던 그런 굉장히 절충주의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근데 그들의 옷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의 어떤 주제의 그런 흐름이라면 이번에는 사실 여성의 이런 이야기인데 좀 더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카마 이야기합니다. 네. 하카마라고 하는 옷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조끼어리 치마와 거의 비슷하다. 일본의 기모노는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요. 일본에 그때 나라에 갔을 때 이제 시연하는 게 있어서 입어봤는데 안에 속옷을 이렇게 꽁꽁 입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원피스형의 기모노를 입어서요. 근데 바지 형태는 입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가 이렇게 H라인인데 이렇게 약간 그 역사다리꼴의 그런 형태에서 게다짝을 신고 굉장히 불편하게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속박과 굴레의 그런 옷이 기모노 옷이죠. 그런데 그 위에다가 남성의 하카마를 바지 형태를 굉장히 넓은 형태의 바지 형태를 입혀서 누구에게? 여학생에게. 그래서 여학생에게 자유를 준 옷이 바로 일본 여학생의 교복입니다. 이 옷은 그 대한민국 또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1948년 이후로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한제국, 식민지 조선, 아무튼 그 시기의 여학생들의 옷을 봤을 때 조끼어리 치마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조끼어리 치마는 이제 1911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 나타나거든요. 그때의 옷하고 비견될 만합니다. 벨트로 학교를 구분했다고 해요. 벨트로 학교를 구분을 하고 또한 학감화에다가 이 아래쪽에 단에다가 이렇게 우리 브레이드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줄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한 줄, 두 줄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학교를 구분했다고 해요. 나중에 1920년대가 되면 이와 같은 기모노의 학감화를 입는 여학생 교복은 사라지고 세일러 카라 그러니까 해군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런 세일러 카라 교복들이 교복이 입혀지는 상황입니다. 머리 모양도 한번 보세요. 머리 모양 지금 하카마와 이런 그 기모노를 입은 머리 책머리예요. 히사시카미 머리를 하고 있죠. 여학생들의 머리 스타일이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1920년대 마네킹에 입혀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일본 피복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네킹을 이렇게 교복들을 만들면서 마네킹에 입혀서 판매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카키색 하복 그리고 동복 이것도 하복 동복 이런 스타일로 이제 초등학생 교복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교복 이런 일본이 사실은 근대화를 학생들의 몸에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사실은 대량 생산을 교복에서 시작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경미 선생님의 글은 굉장히 시사점이 커요. 오늘 할 이야기하고도 굉장히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한국 대한제국이죠. 1907년경이라고 이야기는 되어지는데 아직 1910년이 저희가 한일 강제 합병이니까 1907년이면은 경찰권 이런 건 넘어갔지만 아직은 대한제국이 주권국인 국가입니다. 순종이 황제인 상황이고요. 순종이 황제가 되면서 순정 효왕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 남성은 어떤 옷을 입었나요? 서양식 제복을 입고 있죠. 그리고 여성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여성은 황후의 원삼을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황후의 원삼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그러니까 그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황제국을 선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개념에서 황제를 뜻하는 색깔은 전통적으로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순정왕후는 노란색 원삼을 입고 순종 황제는 검정색 제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여러 가지의 수장이라든지 수장 소매에 이렇게
물결무늬 저 보이시죠? 저런 저기 13개 이렇게 있으면 이제 황제의 그런 수장인데 순종 황제의 수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보면은 근대와 전통의 이분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 여성은 전통을 지키고 있고 남성은 근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원삼의 훈장을 대수도 훈장이에요. 이렇게 어깨띠 있죠. 이 어깨띠도 훈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성의 몸에는 훈장 정도만 근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경 선생님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1889년에 그 쇼켄 황후의 그 황후 사진을 이런 그 서양의 드레스를 입히고 크라운을 씌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엘리자벳이라는 뮤지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시면 키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엘리자벳 그 시대에 그런 그 독일, 그 오스트리아 그 시대에 합스부르크 그 시대에 이런 그 제국의 황제와 황후의 이미지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막 배포를 해요. 배포를 해서 그 황후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대중에게 인식을 시키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작업이냐면 사실은 이런 황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지체 높은 남들은 볼 수 없는 그쵸? 일반 대중들은 황후의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데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배포를 한다. 뭐 신문의 형식이라든지 뭐 잡지의 형식이라든지 배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키치라고 해서 똑같은 것들이 계속 재생되어서 값싸게 싸구려로 만들어지는 사실은 가치를 낮추는 그런 작업인데 그런 작업에 일본은 황후에게 서양식의 드레스를 입혀서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인 거죠. 대중들에게 가까이 가져가서 어떤 그런 그 황제국의 이미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이렇게 배포를 시키고 그 광고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 사실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미 일본 황실이 근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성의 몸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온 이방자 여사가 제일 오른쪽 사진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여성들은 순정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그 원삼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원삼 아니라 한복을 입으셨다고 해요. 대신에 그 영친왕 비였던 이방자 여성은 이후, 그러니까 그때 1921년도에 한국에 와서 전통 혼례를 한 이후에는 한국의 한복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뭐 굳이 입을 필요는 없었겠지만 계속해서 양장의 이미지로 그 조선이 식민지 조선이 근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옷으로서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손에 낀 게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는데 살짝 보이시나요? 저는 그 오른쪽에 이제 이게 조선일보 만평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계만 사실은 보였었거든요. 시계만 보였는데 이제 신여성들 또는 여학생들이 이제 사치품으로서 이런 시계를 가지고서는 그래서 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차나 이런 것들을 탔을 때 손을 올려서 이제 보여준다. 근데 손에 낀 게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였던 거죠. 이 다이아몬드 반지들이 사실은 이러한 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하는 뭐 장안몽에서 비롯된 이 소설 속에 그와 같은 대사가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다더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사치품으로서의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치품으로 인식이 되어 있음을 그 당시에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장안몽의 표지 두 가지를 보시면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905년도에 그려졌을 것 같아요.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려졌을 것 같고 두 번째는 1920년도에 그려졌을 것 같은데 이 잡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하나는 책머리예요. 그쵸? 하나는 책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단발머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약간 이런 식의 짧은 머리에 약간 고대한 것 같은 그런 머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머리를 통해서 이제 그 표지가 그려진, 표지가 배경으로 하는 시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 춘원 이광수 부인이 한국 뭐 최초는 아니지만 최초의 여의사는 이런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 미국에서 제가 존스 홉킨스의 그 볼티모어에 갔었을 때 박에스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볼티모어에 있는 이 존스 홉킨스 쪽에 이제 미국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드는 그런 의과대학이 생겼는데 그때 조선인으로서 처음으로 박에스터가 졸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박에스터의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는데 남편이 같이 가서 박에스터를 이렇게 보살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에스터가 그렇게 남편의 보살핌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내조를 받으면서 공부를 마치고 굉장히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마치고 조선에 오는데 너무 그 조선의 현실도 열악하고 너무 과로를 한 탓에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굉장히 단명하신 분인데 그 머리 스타일이 이제 미국의 뽐빠두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깁슨 걸 헤어스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오는 거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학생 머리 스타일로 이와 같은 이런 책머리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1회 졸업생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제 박에스더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중학과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인 것 같은데 중학과를 졸업을 하면 이제 책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의 학생들은 일반 땅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머리 모양을 통해서도 근대의 여자들이 일단 옷은 그렇게 많이 변화하지 않는데 머리 모양을 통해서 이제 여학생들의 어떤 그런 구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책머리를 한 이런 책머리를 하고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 아무튼 신순의 거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근대의 남성은 이런 대한제국의 표식인 무궁화를 이렇게 자수한 근대의 문관 대례복을 입는 반면에 그의 부인들은 이와 같이 흰색의 치마 저고리를 입음으로써 확실한 흑과 백의 대비가 되었던 시기가 그런 근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위에 저고리들은 다 흰색이고 치마는 검정색인 점 유심히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랑바토우라고 하는 머리는 이런 머리예요. 이런 머리. 원래는 머리로 직접 했었고요. 나중에는 이러한 그런 장식 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다가 그냥 천을 연결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랑바토우인데 이 랑바토우가 이제 저는 이거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남자는 변발이라고 하는 머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이 남자의 머리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중국 만주족들의 상징은 사실은 여기까지 머리를 다 밀고 그 뒤에 있는 머리를 따서 끝까지 늘여서 한국 그 조선 그 시대가 조선 말기 뭐 개화기 때 한국 신문을 보면은 이제 변발 두 만주족 중국 사람의 변발 2개를 엮어서 막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막 머리가 막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아무튼 머리가 이제 그러니까 두 사람의 머리 끝을 변발을 이렇게 서로 묶어놔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만평도 보고 중국 사람들을 약간 우리는 이제 중국 사람들을 당시에 막 떼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시하기도 했던 그런데 그런 거기 그 떼놈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했었냐면 그 머리의 그런 다운 부분들을 이제 돼지 꼬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돼지 꼬리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되게 풍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남겨가지고 그 부분을 따 내렸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는, 조선 사람들은 이제 그런 머리를 하지 않고 상투라고 하는 또 고유한 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1911년, 12년 정도에 중국에 변발령이 내려요. 그래서 이제 변발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단발령이죠. 단발령이 내려서 변발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 따온 머리들을 다 잘라버리는. 근데 그 시기에 오히려 만주족의 여성들은 이와 같은 양바터우라고 하는 머리를 더 거대하게 만들면서 만주족의 아이덴티티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랑바토우라고 하는 머리가 나중에는 캠프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남성의 머리 위에 이렇게 경극을 하는 남성의 머리 위에 올려져서 어떤 양성적인 어떤 그 과시적인 그러한 그 느낌까지 주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캠프라고 하더라고요. 2018년도에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캠프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전시가 열렸었어요. 거기도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 캠프 전시가 약간 트랜스젠더들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상천외하고 굉장히 기발하고 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과장된 옷들을 입고 나왔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갈라쇼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 막 그런 그 누가 가죠? 로제가 가기도 하고 그런 갈라쇼에 그 당시 이제 그 캠프 했을 때는 이런 그 트랜스젠더나 아니면은 그런 그, 크로스 드레싱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와 같은 캠프의 옷들을 입어서 갈라쇼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만주족의 머리가 사라지는 때가 언제냐면 국민당의 그런 정권이 확실하게 득세를 했을 때예요.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 이제 만주족을 더 이상 그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그런 그러니까 점점 만주족이라고 하는 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서태후와 서태후 주변의 귀족들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겠다. 남성들의 변발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이 만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놀이나 놀이문화나 경극의 문화로 가면서 약간의 웃음거리와 그 다음에 양성적인 어떤 그런 매력을 나타내는 이런 장신구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국민당 정권이 득세를 하게 되면 이제 양바터우도 사라지면서 이와 같이 쪽머리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저희가 이제 지금 시진핑 그 주석의 와이프가 하는 그 머리 스타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이런 그 우리 여기도 쪽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이렇게 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번이나 쪽머리나 이렇게 자기 머리를 틀어가지고 머리에 딱 붙이는 형태가 이제 번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제 만주족 여자의 머리가 이제 이와 같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채는 또 제일 재밌었던 게 원래는 부채가 이제 상업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문인들의 어떤 놀이거리, 여가 생활을 보내는 거리, 특히 남자들이 문인화들을 그렸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주는 선물 이런 식으로 이제 선물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림으로 남겼던 반면에 이제 1920년대가 되면 이런 부채가 상업적인 그런 그 아이템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상업적인 그런 그 문양들이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이 부채가 중국에서는 서양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채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에서 근대 부채가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그 부채를 주제로 한 그런 그 연극도 만들어진 거를 보면 이 부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서양에서는 19세기의 여성미, 그러니까 이리 오세요, 뭐 나한테로 오세요라고 하는 거를 손짓으로 하지 않고 부채로 이렇게 하는 되게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아이템으로서의 부채가 19세기의 그런 그 서양에 존재를 했다면 중국에서는 1920년대에 이와 같은 깃털 부채가 유행을 해서 그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게 그 구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체제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부채의 일화를 아직까지 제가 본 게 없는데 혹시라도 이런 문학관에서 글을 조금 더 읽어보면 혹시 근대의 문학에서 이와 같은 부채가 나오면 한번 또 조사해서 보면 너무 재밌겠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제공의 이야기는 이런 조선시대 문인들이 부채를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지, 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초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조대왕이 내리신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런 그 체제공은 사실 수원화성, 정조가 수원화성을 짓고 수원화성에 행차를 해서 그런 수원화성이라고 하는 곳을 제2의 행궁으로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준 굉장히 힘을 실어준 정조시대의 충신이죠. 그때 이제 체제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조대왕이 부채를 내렸는데 이 부채는 단순한 부채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선추라고 하는 그 밑에 부채 장식 보이시죠? 이 선추라고 하는 장식이 사실은 부채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부채 장식까지 해서 굉장히 감사히 받아들였던 어떤 문인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부채는 이와 같은 그 접이식 부채로 나타나게 되는데 굉장히 남성적인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자신의 어떠한 이런 선물로서 선물인데 그러니까 서로 어떤 글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그 부채에다가 자신들의 글을 주고받는 어떤 문인들의 유학자들의 어떤 상징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소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근대의 한국에서는 이런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선시대의 그런 그 부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근대에는 부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사극 같은 거를 해봤지만 부채를 그런 근대의 그런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에게 들려본 적은 있어도 어떤 소품으로서 그것이 그 부채 자체가 특별하게 어떠한 굉장히 큰 맥락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한국의 문화에서 부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완은 정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런 문화들이 존재를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앞서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상당히 젠더리스한 그쵸? 아니면은 여성이 남성성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지니는 사진이 이게 1930년대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입생로랑은 이와 같은 이미지를 르 스모킹이라고 해가지고 1966년도에 입생로랑의 강력한 이미지로 사용을 해서 패션계에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죠. 여성의 남장. 사실 여성이 남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전 이걸 봤을 때 지금 대만의 여성들이 굉장히 센가? 굉장히 강인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잉그르의 그림이고 이거는 마네의 그림인데 이 마네의 올레임피아가 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너 내 몸 보고 있니? 나도 너 보고 있어라고 하는 이 두 눈을 맞추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그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그 인상주의의 그림의 어떠한 그런 그 분위기를 대만에서 이와 같은 사진과 그림으로 20세기에 나타냈었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이런 사진, 사진가가 이 남자 사진가가 찍은 사진인데 이 남자 사진가가 당시에 그런 약간 부유층의 놀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남장을 시켜서 사진을 찍게 하는 이런 놀이 같은 걸 했는데 이런 놀이는 단순히 그냥 이들이 뭐 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당시에 그 대만의 어떤 그 대만도 똑같이 조선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그런 그 사회였는데 여성의 어떤 그런 파워가 조선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다양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만은 새 종류가 가장 크게 원래 대만에 토착민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중국인이 있고, 그리고 이들을 지배한 또 일본인이 존재했던 시기가 이제 20세기 초반의 대만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대만에 건너온 중국 본토인들은 어떤 것이 또 있었냐면 반만주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또 내걸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반만주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놓으면서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그런 독립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그래서 24장의 내용은 대만의 여성들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당시에 굉장히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이야기예요. 홍콩에 이런 우리는 치파오라고 알고 있는데 홍콩에서는 절대로 이 옷을 치파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옷을 청삼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얘는 그러니까 전통 의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패션의 의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트라든지 뭐 이렇게 슬릿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장삼이라고 하는 그런 옷은 굉장히 펑퍼짐한 그런 옷이거든요. 만주식의 장삼. 그 옷을 서양의 어떠한 그런 인체 구조 패턴에 맞게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어서 여성의 관능미를 최대한으로 보여주는, 특히 막 목 부분에 이런 깃 같은 거 높이 올려가지고 꽉 이렇게 죄이면서, 그래서 예전에 1940년대 그런 영화에서 송혜교가 이 청삼 입었는데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는데, 이와 같은 청삼을 입은 중국의 여성들은 이 책에서는 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중국 그 국민대에서 박사 받은 친구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했는데 이거를 월분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월분패가 뭐냐면 그 원래 중국의 연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 설날이죠. 이런 설날에 나라에서 이렇게 한 1년의 달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리던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월분패라고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광고 시장에서 1년에 한 번씩 거기다 이렇게 달력을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주던 그런 풍습들이 생겼고, 나중에 이런 월분패 풍습은 이와 같은 광고 포스터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누가 그려지느냐 하면 핀업걸들이 그려지는 거죠. 핀업걸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벽에 붙여두고 이렇게 늘 보면서 이렇게 좋아라 하는 그런 그 예쁜 여자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런 여자들의 모습. 근데 이 중국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숭메이링과 장아이링이라고 하는 두 정치적이자 굉장히, 장아이링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의 전혜린 정도 되는 1920년대 이게 나혜석 뭐 약간 이런. 근데 전혜린은 나혜석 정도 되는 굉장히 엘리트적인 두 여성을 주목을 하면서 청삼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서구권의 국가들의 이런 중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지게 했고, 그리고 그런 그 중국의 어떤 민족성, 내셔널리티 이런 것들도 청삼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중국 여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과 동시에 청삼이 이와 같이 이제
개량이 되고 멋진 그런 의복으로서 알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이런 청상을 입은 이런 영화들이 개봉이 되죠. 장하이링의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갱의기라고 하는 글인데 정치적 혼란기에 대부분의 남성과 모든 여성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현재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입는 옷 속에 살고 있다. 그 글을 읽으면 이 글도 그렇고 또 그 예술 서구를 만들다라고 하는 그 책도 보면 이 옷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잘 그 시대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 아이링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계속 할까요? 잠시 쉴까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올라온 거 있나요? 없나요? 아, 네. 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900, 진짜 그 에스더 같은 경우는, 박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독교 단체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갔거나 아니면 요코하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진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유학을 다녀온 그래서 뭐 융보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유학생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 외교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관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뽕파두르 머리 이런 깁슨 헤어 머리 스타일은 그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의 머리이기도 했지만 이런 스타일은 미국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럽보다는. 그래서 그 미국의 깁슨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깁슨걸이 진짜 이름이 깁슨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가 굉장히 예쁜 여자들을 그렸는데 그 여자들을 이제 깁슨걸이라고 했고 깁슨걸의 머리 스타일에서 뽕파두르, 그러니까 뽕파두르를 지금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앞에가 이렇게 약간 후카시가 이렇게 탁진 그런 남자들의 머리 스타일은 여자들의 머리 스타일 모두 다 뽕파두르라고 하는데 그리고 뽕파두르라고 하는 그런 그 로코코 시대의 그런 그 여성도 분명히 있었고요. 귀족 부인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위에 하나를 이렇게 더 틀어 올린 이런 그 버니 하나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 이제 깁슨걸 스타일인 것 같고요. 제가 실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서 이런 스타일의 머리를 고수하고 계신 교수님을 만나 뵀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멋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항상 이렇게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크게 부풀려가지고 위에 딱 번 얹으시는 머리를 늘 하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저렇게 진짜 핀 커다란 게 있어요. 유입이 된 것은 구미를 통해서 특히 미국 쪽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그렇게 외국 문물을 탐하던 그리고 외국의 어떤 신문물과 지식을 배워오려던 여학생들의 계층한테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런 그 책머리가 유행을 한 거고 트레머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어 올린 머리 그런 뜻인데 이 책머리도 사실은 틀어 올린 머리의 하나이기도 해서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개화기의 여자들 머리 보면은 틀에 머리를 여기 올렸다 여기 올렸다 근데 그것도 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쪽은 딱 뒤에 그 목 뒤에다가 올린 거를 그냥 쪽이라고 하고 틀에 머리는 이제 양쪽에다가 이렇게 뭐 올린 머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책머리도 이렇게 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 머리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근대 문학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 할까요? 네.
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잠시만요. 어, 언제부터 검정이라고 하는 그런 색이 우리 지금 상례 문화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을 검색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리죠? 괜찮아요? 어, 그, 그, 얼마 전에 이제 삼성가에서 그 상이 있었을 때 이런 삼성가의 여자들이 흰색 소복 치마저고리를 입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그런 불교계의 스님이 검정색 상복은 일제 잔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낸 적이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2021년도에 복식학회에 복식 쪽에 하나의 논문이 나옵니다. 그 논문이 뭐냐면 진짜 검정색 상복이 일본의 잔재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와 같이 흰색의 장례 문화, 어, 흰색의 장례 문화를 검정색으로 바꾼 그런 힘이 일본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사실 근대를 우리에게 도입한 주체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이듯이 이제 검정이라고 하는 색은 그 기독교적인 색이기도 해서 기독교의 색으로 검정색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독교의 색, 청교도의 색, 자본주의의 색.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서구에서의 검정색으로 입는 게 과연 일본을 통해 들어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 논문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일제강점기까지는 조선인들에게 검정색 상복을 입으라고 한 적이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일본의 어떤 상복을 나타내는 어떤 나비 모양의 어떤 그런 그 상징물을 부착하게 했지, 일본 그 총독부, 일본 제국 자체가 조선인에게 검은색 상복을 입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언제 됐을까? 저도 그 논문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이 검은색 상복은 그 정복 이후에 1950년 4월 달에 국가의례 준칙이라고 하는 게 반포가 되는데 이승만 정부 시기에 그때 여성이고 남성이고 흑색 또는 흰색의 상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준칙이 반포가 되어서 저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래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다. 우리는 이 검은색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그 남성의 의미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어떠한 그런 제국적인 의미, 제복의 의미에서 이 검정색을 가지고 왔지만 이 검정색은 여성의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색입니다. 남성은 이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이 자본주의 시기가 도래를 하면서 자신의 몸에서 온갖 사치스러운 거를 쫙 빼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masculine renunciation이라고 해요. renunciation은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남성들이 다 버렸다. 뭘 버렸느냐? 약간 그 예를 들면은 까마귀들이 그 뭐지? 그 왕이 되고 싶었던 새 보면은 온갖 예쁜 그런 깃털 다 꽂아가지고 예쁘게 막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이와 같이 진짜 피코크처럼 공작처럼 예쁜 것들을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와 같은 머리 가발이나 뭐 리본이나 크라바트나 이런 아비알라 프랑세지 같은 이런 화려한 그런 직물들의 옷을 다 버리고 벨벳 같은 걸 버리고 모직물의 검정색 옷을 입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 시기에
남성들이 선택한,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선택한, 부르주아들이 선택한 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본가들은 어떤 영향으로 이 옷 선택했느냐? 한마디로 약간 청교도주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돈을 벌게끔 해 주셨다고 하는 어떤 운명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믿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어떤 욕망들을 여성에게 투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성의 옷이 진짜 화려해지면서 여성의 허리가 강조되고 더 많은 어떤 여성성을 그 엄마와 딸에게 이렇게 부과를 시키죠. 그래서 어떤 그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는 이제 엄마와 딸 둘이 있어요. 엄마와 딸 둘이 있는데 그 엄마는 이제 되게 검정색의 그 청교도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딸, 큰 딸도 엄마와 비슷하게 굉장히 다소곳한 어떤 그 부르조아 집안의 여성성을 지니고 있는데 막내 딸은 아직 그 여성성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 약간 풀어진 듯한 말광양의 그런 모습이 있는 이 초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초상화를 보면서 이 빅토리아 시대의 자본가 집안에서 여성은 이와 같이 길들여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죠. 당시 이런 구두라든지 구두의 이런 끈 같은 것들이 막 끝까지 다 올라와서 막 옥죄는 것 같은, 그쵸? 콜셋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몸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허리를 가늘게 만들면서 여성들에게는 막 폐결핵과 같은 그런 의학적인 그런 병치레가 도래하게 되죠. 지금 이 돌사우스라고 하는 게 이제 노라가 나오는 그런 그 영화죠. 그 노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제 남성이 은행가한테서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1800년대 말에 이제 그 자신이 이제 뭔가 남성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도 굉장히 그런 그 똑바른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엔 들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그 여자의 말이 옳았다고 하는 그런 거를 알고 나서 그 남자의 반응이 미안해 노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다 이해할게.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자가 기겁을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어떤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남자에게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입센의 그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입센의 그 희곡이 그 당시 나왔을 때 굉장히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희곡이었던 게 사실은 그 당시의 여자들이 그런 자본가의 손에서 벗어나서 집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고 거리의 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래서 이 노라가 선택한 것은 남성이나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또는 자신의 남편의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이제 온전한 하나의 여성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굉장히 그런 창녀라고 하는 그런 직업밖에 사실은 여자가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구멍이 없었다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간다는 설정, 굉장히 당시에는 파격적인 설정이었던 거죠. 이와 같은 노라라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설정이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바로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여성들이 이와 같이 뭐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옥죄지 않는, 그러니까 콜셋을 벗어 던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그 사회의 나머지 부분들을 여자가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대라고 하는 시기가 사실 여자들에게는 어떤 사회로 진출하고 뭔가 그런 그 신분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교육적인 어떤 지위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남성들이 모든 어떠한 그런 색을
벗어 던지고 블랙 앤 화이트로 변신을 해서 자본주의 세계 안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모두 다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빗대어서 이제 맨인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맨인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외계인을 잡는데,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하는 어떤 엑스트라오르디너리한, 엑스트라 테리토리얼한 그런 그 이상한 그런 지구 밖에 사는 어떤 그런 이상 생물체를 잡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남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으로서 이와 같은 맨인 블랙의 양복 수트가 영화에서는 채용되기도 합니다. 그 여성의 경우에는 그 사실 이 레이디스 인 블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1950년대의 호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저는 맨인 블랙이 있고 레이디스 인 블랙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여자가 검정색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파격이에요. 여자가 검정색 옷을 입는다. 여자가 검정색 옷을 입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여자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자가 당시의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이제 서비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백화점이라고 하는 1950년대 호주의 굉장히 화려한 부티크 백화점에서의 점원들의 이야기로서 이와 같은 검정색의 옷을 입은 여성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왜 제가 여성이 검정색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냐 하면 서양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검정색 옷을 입는 것은 상복에서나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들의 몸에 검정색을 보통 입히지 않아요. 여성의 몸은 하얗고 이렇게 남성들이 바라보는 주체로서의 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마네가 사랑한 이 여성은 이렇게 검정색의 그런 드레스로 뒤덮인 굉장히 그러니까 마네가 이 제비꽃 장식을 단 베르트 모리조라고 하는 이 그림의 주인공을 그릴 때 굉장히 이런 단순한 드레스들을 입히는데 사랑하지만 건드릴 수 없는 약간 존중을 해주는, 사실은 상복을 입은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여성을 이제 검정색의 이런 옷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근대의 여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의 유럽에서도 사실은 그런 그 나폴레옹의 조세핀이라든지 거의 다 약간 이런 흰색의 옷을 입은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다가 이제 빅토리아 시대가 되면은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을 먼저 여의면서 이렇게 되게 검정색의 상복을 입히는데 그 상복이 사실은 빅토리아 여왕의 어떠한 그런 유니폼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에 사실은 검정색이 어떤 상복 또는 범접할 수 없는 여인으로서의 그러한 검정색의 색이 유럽에서는 정립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성의 몸이 이렇게 약간 이거는 인도의 친츠라고 하는 그런 그 원단의 그런 예쁜 그런 얇은 이런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인데, 이런 여성의 몸이 보통 이렇게 흰색이나 밝은 색으로 그려지는 반면에 이와 같은 검정색의 그런 그 강렬한 드레스의 대비는 여성의 몸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그런 소유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변모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어떤 독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적인 여성의 어떠한 그런 그 모습으로서 그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민족에 대해서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이 흰색의 옷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흰색의 옷이 전부 다 흰색은 아니고 이와 같이 뭐 치마 정도의 이와 같은 이런 청색의 그런 기운을 가진 이런 쪽무를 들이거나, 근데 대부분의 이런 서민들의 색은 흰색이었죠. 이와 같은 흰색의 옷이 근대가 되면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평양도라고 하는 병풍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너무 재밌는 게, 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흰색의 옷을 입죠. 그리고 색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은 관청 안에 있는 그런 그 군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고을의 원님이라든지 평양 감사라든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색은 사실은 백성과 관을 구별하는 그런 수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은 스스로의 어떤 위세의 수단으로서 색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색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백성들이 모여 있는 색은 흰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흰색의 색들 안에 살짝 색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런 관이라고 하는 어떤 지위,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봐서 그 과거에 합격을 해서 어떤 관청에 소속이 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흰색의 옷을 입는다라고 해서 이제 이순신 장군도 이제 백의 종군이라고 했던 게, 이런 어떠한 신분을 이런 양인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어떠한 관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벼슬을 하지 못한 것을 이제 백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흰색의 의미를 그런 굉장히 서민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 외에도, 김홍도 시대에는 김홍도가 청나라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홍도 시대에는 이와 같은 청나라의 그런 유학의 경험, 뭐 원근법의 경험 이런 거에서 이런 되게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 이 그림이 바로 그 관음상입니다. 관음상. 관음상이 흰색의 옷을 입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용신의 그림인데, 채용신도 이제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자상을 그렸는데, 장우성이라고 하는 박노수의 스승도 이와 같은 모자상을 그리면서 당시에 이제 흰색의 그런 서민들 또는 깨끗함, 신성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색으로서 이제 흰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흑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염료가 들어와야 들어오는 그런 색이어서 사실은 이와 같은 짙은 색의 이런 그 흑색은 이런 제복의 색깔, 굉장히 고위층의 색깔이라고 해서 흰색과 상당히 대비되는 색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렇게 흰색의 고귀한 유학자의 모습은 이런 흰색과 대비해서 이런 민족을 나타내는 또는 어떤 이런 성리학자, 유학자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 이제 근대의 그런 그 전시가 있었는데, 그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이제 저는 대구라고 하는 그런 뭐 인천도 그렇지만 금산도 그렇고 대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근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구박물관에서 진행되었던 여성한복 근대를 만나다 전시에서 또 이렇게 그 남성들과 여성들의 어떤 근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조끼허리 치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끼허리 치마는 흑색과 백색이 조화된 여성의 치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흰색과 검정색이라고 하는 공과 사의 영역이 하나로 합쳐진 굉장히 기발한 의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이라고 하는 옷은 저고리 속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속옷의 영역이고, 이 검정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그런 그 공적의 영역의 그런 그러니까 여성이 공적의 영역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해서 흰색이라고 하는 것과 검정색이라고 하는 게 근대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이 되어 왔고, 흰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성한 영역, 그리고 어떤 조선시대의 그런 전통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런 서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색으로서 진행이 되어 왔다면, 근대에는 이런 흰색과 검정색은 그 조끼 허리 치마 안에서 이런 그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그 발명품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그 위에 이 조끼 허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베스트 타이프 웨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저게 어떻게 웨이스트지? 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도 조끼 허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왜 허리지?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근대 이전에 조선 여자의 치마는 이와 같이 원래는 일자 치마였어요. 이렇게 일자 치마. 일자 치마여가지고 여성들이 사실은 이렇게 늘 집 안에서만 있었고, 그리고 나갔을 때도 이렇게 패면을 한다 그래서 장옷을 뒤집어 쓰고 굉장히 조용하게 걸어 다니는, 그래서 장옷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막 제국신문이나 뭐 1906년, 7년에 나오는데, 결국 장옷이 폐지된 것은 한 191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장옷이 이제 폐지가 되는 것 같은데, 장옷이 폐지가 되고 여성의 어떠한 그런 모습이 내지는 그런 상황이 전에는 이와 같은 일자 말기 치마를 입었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 하면, 이와 같이 이화학당에서 근대 문물이 도입이 되고 여성들이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일자 말기 치마를 입으면 여성들이 이 팔을 위로 딱 올리면 말기가 슉 내려가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옷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일자 말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은 사실은 이와 같이 집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폐면을 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여성들에게는 사실은 움직임에 편한 옷이 도입이 시급했던 거죠. 이런 그 여성에게 이런 조끼허리라고 하는 특별하게 고안된 이런 그 옷을 도입한 사람은 사실은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월터 선생 또는 미스 파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미스 파이고 이분이 이제 미스 월터인데, 미스 파이와 미스 월터가 이와 같이 조끼허리 치마를 1910년대에 고안을 해서 이화학생 학생들에게 입히기 시작을 했고, 이때 입히기 시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고안이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선교사들의 머리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선교사들의 머리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와 같이 깁슨 헤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선교사들이나 이런 미국에 유학 갔다 온 그런 머리를 통해서, 또는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일본에서는 이런 책머리 스타일이 그러니까 일본 그 여학생들의 머리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막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여학생들도 이런 책머리를 같이 어떤 그 여학생들의 상징으로서 받아들여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스 파이와 미스 월터가 이화학당에서 체육 교육을 시키면서 조끼허리가 도입이 되어서 이제 입혀지기 시작하죠. 이제 엔트 장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글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끼허리를 입히기 시작했고 어느 지방에서 입히기 시작했고 이런 글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조끼허리 치마는 첫 번째로 이런 체육을 위한 그런 조끼라는 거죠. 그 체육을 위해서 어깨에다가 뭔가 끈 같은
같은 거를 달아내는, 끈 같은 거를 달아내는 그러한 옷으로서 이제 고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스 파이하고 미스 월터가 이제 이렇게 체육을 위한 이런 옷들을 고안을 하는데, 어떻게 그 조선의 여인들을, 조선의 여학생들을 도와주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 이와 같이 미국의 이런 그 콜셋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편안한 콜셋이 아닌 그 어깨가 있는 그런 웨이스트를 그 개조하고 이런 블루머라고 하는 이런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옷들이 이제 당시에 굉장히 많이 미국의 어떤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 자유의 그런 상징으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조선의 여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를 선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조끼허리가 이제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끼허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보면 이제 그 웨이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그 꽉 조이는 거거든요. 꽉 조이고 어디에 그것을 달아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라고 하면 그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그 원래는 원피스 문화예요. 서양에서는 여성들이. 그쵸? 여성의 옷이 이렇게 투피스의 형태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때가 이게 1905년, 1910년 이때만 해도 여성들의 옷이 투피스였기 때문에 이 셔츠를 입고 이 허리 밑에다가 단추를 달아가지고 치마를 달아내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슷한 형태가 이제 조선에서는 조끼라고 하는 이런 근대식의 그런 원래 들어왔던 모양을 가져다가 그 밑에다가 치마를 달아낸 형태로 이제 근대에 변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어떤 그 미국의 그런 원래는 이와 같이 그냥 폴셋을 벗어 던지고 좀 편안한 블라우스 밑에 단추를 달아서 치마를 달아낸 이런 형태에서 한국적인 이런 조끼의 형태에다가 그 밑에다가 치마를 달아낸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조끼허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끼허리가 마치 하나인 것 같지만 조끼허리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바뀌면서 그 여성의 몸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끼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앞에 이렇게 끈이나 뭐 아무튼 이런 그 끈으로 다시 한번 여미거나 아니면은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 그런 형태에서 단추를 달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조끼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끈이 달아내기도 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와 같은 조끼허리가 이런 그 특허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편한 한복 조끼허리의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어떤 특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그 조끼를 달아내는 것이 편하게 여성의 몸을 움직이기 굉장히 편하다는 게 이렇게 인식이 되고 나서는 그 조끼가 어디 붙냐면 아기들 옷에 붙어요. 그래서 아기들 옷에도 이와 같이 조끼허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셔츠 웨이스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여성들이 셔츠를 입고 그 밑에 단추를 달아서 치마를 내려 입은 거기에서 이제 이런 그 조끼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아이들의 바지에다가 붙여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풍차 바지라고 불러요. 이 풍차 바지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앞은 막히고 뒤에는 터져 있어서 기저귀가 이렇게 편하게 만드는 그런 옷으로 이제 변모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조끼허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붙었는지도 알았고, 그 다음에 조끼허리가 왜 생겼는지도 알았는데, 이제 조끼허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변모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끼허리 자체는 정치적으로 변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3.1운동 때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고 막 숨어야 되고, 이 여학생들이 굉장히 진취적으로 어떤 그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고 함께 어떤 이런 그 독립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사회로 진출을 했을 때 당시의 여학생들의 치마는 검정색이었어요.
이 검정색이라고 하는 여성의 치마. 그러니까 이 검정색, 그러니까 원래 이화학당의 그런 교복은 흰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였는데 나중에는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그 흰색과 검정 치마는 사실은 여학생들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검정색은 사실은 서양에서 건너온 어떤 그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나온 그런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검정색이고 여학생은 전부 다 검정이 아니라 치마만 검정색이고 저고리는 검정색으로 바뀌는 게 언제 바뀌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930년대에 염색이 보급이 되면서 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런 그 공적인 영역은 사실은 치마 아래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위에는 계속 흰색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사실은 이 조끼허리 치마의 이 윗부분은 저고리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사적 영역이니까 흰색으로 남겨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의 조끼허리 치마가 이와 같이 정치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장되지만 이렇게 3.1 운동을 할 때 그런 기록들에 의하면 3.1 운동 시기에 여성들의 치마의 조끼허리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끼허리 치마는 사실은 3.1 운동 시기에 지식인 여학생들에게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3.1 운동합니다. 우리 민족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막 전단지 뿌리고 여성들이 막 나서서 했을 때 이와 같이 조끼허리 치마도 조끼를 단 치마들도 보급이 되면서 여성들을 사회로 진출하게 하고 민족을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그 여성 치마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조끼허리 치마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이거 그냥 서양 문화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 이 옷에 들어간 거고요. 여성의 몸을 움직이게 해야겠다. 그리고 여성의 몸을 이 콜셋이나 이런 여러 어떤 속박에서 해방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여성을 사회로 진출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옷으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스터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백의 민족 캠페인에 이와 같은 조끼허리 치마가 등장을 하면서 태극기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조끼허리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의 이런 상징이 백의 민족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되게 깨인 여학생들의 어떤 그 교복의 모습으로서의 그런 치마 저고리는 확실하게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1운동은 백이민족을 일깨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사실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건 1925년도 정도에 그런 그 최남선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일본이 너희는 백색을 주로 입어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너희는 백색과 너무 관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는데 어떠한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위에서 이제 어떤 지식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지배 세력이 멀리서 이제 바라봤을 때 이 민족이 흰색을 주로 입는다더라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백의 민족이라고 불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의 민족 캠페인에 이런 여학생들의 합리적인 이런 조끼허리 치마가 등장했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 만약에 백의 민족 캠페인이라면 원래는 어떠한 사실은 여기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 이와 같은 어떤 근대에 남성이 이와 같이 교복으로 전부 다 어떤 지식인들이 다 양복화가 되어버린 반면에 여학생들은 끝까지 이와 같이 한복을 고수를 하면서 이런 검정색
이런 근대의 어떤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런 색으로서의 이런 검정색을 교복에 도입한 이 정도의 모습으로서 이제 여학생의 모습이 1919년 뭐 이 정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니까요. 그 여성들의 모습과 남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이런 근대의 모습에서 이제 백이민족이라고 했을 때 이런 배운성의 가족도에 보면은 어른들은 대부분 흰색을 입고 나오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근대의 어떤 신문물을 가진 이런 색을 많이 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지방이나 이런 이런 지방의 시장 같은 데 가면 아직도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1941년도에 사실 이런 모습들이 1941년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지방에는 아직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어떤 지방의 그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색이 굉장히 많이 진해진 반면에 지방에는 이와 같은 색들이 좀 남아 있었고 사실 이와 같은 회화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그대로 묘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런 화가들이 근대에 그린 이런 근대에 그린 그림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런 관념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알퐁스 도테의 별이라고 하면 되게 낭만주의적이고 그 당시에 프랑스의 어떠한 그런 시골의 모습을 추억하고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회화 자료들은 사실은 그 시대를 그대로 나타내기보다는 화가들이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낸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1934년도에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흰색 저고리와 검정색 치마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미 흰색 저고리와 검정색 치마가 여학생이라는 상징이 좀 지났을 때예요. 이미 1934년이 되면요. 여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거든요. 여학생은 이제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치마 저고리의 그런 흰색과 검정색 치마는 입고 있지 않는 반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인이라고 하는 여성들은 이런 여학생들의 그런 흰색과 검정색의 흑백의 이런 매치를 가지고 지식인의 상징으로서 이와 같은 흰색과 검정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광복이 되면 여성은 이와 같은 한복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은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린애들은 이런 양장으로 이미 다 변모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근대 회화들을 보면은 뭐 추상화 자기의 부인들을 그린 모습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흰색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검정색의 이제 옷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이 검정색의 모습이 뒤에 박노수의 옷에서 이제 그림에서 또 보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1930년대가 되면 여성들이 이제 한복을 웨딩드레스의 개념으로 개조를 해서 입으면서 이제 흰색 치마 저고리가 이제 웨딩드레스에서도 사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노수의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1955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미술전람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그 그림인데 여성이 이제 검정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가 사실은 굉장히 전쟁 직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떤 전쟁의 상황에서 상복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검정색이라고 하는 이 한복이 이런 한복의 어떤 주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원래는 여성들이 흰색의 위아래 옷을 입는데
검정색의 위아래 옷을 입음으로 해서 좀 다른 어떤 색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글들이 적혀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검정색은 박노수 화백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상명여고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그 상명여고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뮤즈를 해가지고 모델로 이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는데 슬리퍼를 신은 모습 그리고 위아래로 검정색 위아래로 입은 모습은 이것은 마치 검정 상복을 입은 듯한 모습이고 선소운이라고 하는 어떤 신선의 퉁소를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초상화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근대 이후 상복의 그런 느낌으로서의 그런 여성에게 검정색 상복을 입힘으로써 여성들을 근대화시키는 여성들을 더 이상 어떤 아까 전에 그 마네가 그렸던 그 제비꽃을 단 그 비아트의 모습처럼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여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상복을 통해서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여운을 주고 있고 사실은 위아래로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힘으로써 사실은 여성은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남성이나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굴레에서 독립을 해서 하나의 주체적인 객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 안에서의 어떤 슬픔과 그다음에 이 세 속에서의 뭔가 약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 그림 속에서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그림 속에서 뭔가 여성으로서의 강인한 어떤 주체를 보여주는 그 모습은 옆에서 보이는 이런 망토를 한 이 베일을 망토를 한 여성에서 보이는 이런 어떤 그 창백한 모습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결국 근대는 흑과 백의 그 강한 대조이자 흑과 백이 확실하게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양분되면서 여성이 검정색을 자신의 옷에 가져오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사실은 서양에선 이미 블랙 미니 드레스라고 해서 샤넬이 이제 검정색의 드레스를 이제 여성들에게 입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플래퍼나 뭐 블랙 미니 드레스나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을 하는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서서히 여성들의 옷에 이제 검정색 한복이 입혀지고 이제 검정색 옷이 물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검정색과 흰색의 그런 시대가 끝나는 것은 박정희 정권 시기의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이와 같이 유경수 여사가 백의 아픔, 아무튼 이 백이라고 하는 민중들의 아픔을 달래는 그 영부인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되게 상징적인 모습을 했었고 그와 같은 영부인의 상징은 이와 같은 흰색의 한복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그 순종 황제가 보여주었던 남자는 양복, 여자는 한복이라고 하는 어떤 근대의 구도를 박정희 정권기까지도 이와 같이 어떤 그 대통령의 초상으로서 계속해서 이 근대를 가져간 거를 보면 근대는 박정희 정권 시기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근대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분화. 그리고 어떤 그 흑색과 백색이라고 하는 공과 사의 어떠한 그런 영역의 그 큰 어떤 그런 그 이데올로기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그 박정희 정권 시기가 지나면 유야무야 사라지지만 이때까지 굉장히 흑과 백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그래서 여성이 이 검정색의 색을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투쟁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었는지, 그리고 이 검정색이라고 하는 색을 이제 여학생의 교복에 사용을 하면서 여성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검정색의 어떤 그런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들을 이제 근대의 그런 세계를 살펴보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근대에서의 흑과 백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